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하나 완성을 하게 됐죠. 8억이 좀 넘게 이제 보증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월세도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이제 되게 됩니다. 저는 황금돼지 TV를 운영하고 있는 황금돼지 송량훈이라고 합니다. 소규모 신축 투자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2015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한 2년 전부터 신축 투자를 하게 돼서 지금 건물 3개를 짓고 또 이제 신축 투자를 하려고 또 토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자산으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2019년에 5천만 원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빌라 낙찰부터 받았거든요. 경매로 한 1억짜리 빌라를 좀 싸게 받았죠. 한 7, 8천만 원 이렇게 싸게 낙찰을 받아서 그걸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수리를 이쁘게 합니다. 이제 노후 빌라로 낙찰 받았는데 좀 사람 살만한 이제 빌라로 바뀌겠죠. 그거를 한 1억 정도의 전세를 놓게 되면은 전세만 나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한 1억 1천이나 1억 2천 정도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면은 내 손에는 한 2, 3천만 원 정도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 3, 4차례 이렇게 돌렸더니 이제 한 5천만 원이 한 1억 좀 넘게 이렇게 자산이 불어난 거고, 그런 방식으로 조금 이제 불려나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1억 정도 됐을 때 좀 신용대출을 제가 좀 끌었죠. 한 2억 정도 자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축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처음에 신축을 할 때는 땅을 좀 작은 걸 샀어요. 땅을 좀 한 4억짜리 작은 걸 샀는데 지금도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거든요. 7, 80% 정도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데 땅이 한 4억 정도 되니까 대출이 한 3억 정도 나오죠. 그때 내 돈이 땅 살 때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을 사놓고 이제 또 건물을 지어요. 건축비도 그때 땅이 한 30평 정도 됐는데 거기에 이제 원룸 건물 지니까 건축비가 한 5억 정도 필요했거든요. 이제 5억인데 건축비도 대출이 나와요. 건축비도 대출이 한 3억 정도 나와가지고 3억은 이제 금융으로 조달을 하고 또 2억은 이제 시공사에서도 그 공사비를 외상으로도 공사를 해주거든요. 공사가 완공이 되면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면 전세보증금을 받잖아요. 그걸로 이제 나중에 줘라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그 2억을 또 시공사한테는 좀 나중에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은 그것도 레버리지를 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억이 있었는데 이제 1억으로는 땅 사는 데 쓰고 나머지 1억으로는 이제 기타 또 부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감리비도 들어가고 이자도 내야 되니까 부대 비용을 쓰고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하나 완성을 하게 됐죠. 작은 건물을 하나 이제 짓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전세 세입자도 드리고 월세 세입자도 드리기도 하고 반전세로도 들어오고 총 8집이 있었는데 상가 하나가 있고 원룸이 7개가 있었는데 8억이 좀 넘게 이제 보증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월세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내 돈이 2억이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대출도 받고 이제 공사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제 총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보증금이랑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내 통장에 다시 들어오는 돈은 이제 4억이 되게 됩니다. 내가 들어갔던 돈 2억이랑 이제 보증금이랑 대출이랑 이런 게 레버리지가 되면은 내 수중에 4억이 되고 그 4억으로 조금 더 큰 땅을 이제 매입을 해서 또 건물을 짓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갔던 거죠. 지금은 마지막 건물이 이제 임대가 다 끝났거든요. 거기도 이제 한 7, 80%는 전세, 나머지는 월세 이렇게 해서 월세로 이자를 내고 대출이랑 전세 보증금이랑 제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풀피라고 하죠. 이제 일명 이제 플러스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한 10억 이상 자본금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죠. 그 집을 그렇게 낀 상태로 팔아야죠.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갭 투자도 보면은 이제 5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거기 만약에 4억짜리 세입자가 있다. 그럼 내 돈이 이제 1억만 들어가잖아요. 그 세입자는 그 집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4억을 나한테 빌려준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내 돈 1억만 들어가고 그 집을 이제 매입을 한 거고 그 집을 상태로 그 사람이 이제 나갈 때 4억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가 또 보증금을 갖고 오면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듯이 이제 원룸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5억짜리 아파트가 6억, 7억 되고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누렸다라고 하면은 그걸 매각할 때도 전세 세입자가 있는 상태로 그냥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룸도 마찬가지예요. 원룸은 세입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다 보니까 여러 명의 세입자가 다 있는 상태로 그거를 매각을 해야 또 잘 팔려요. 왜냐면은 그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야 소액으로 살 수 있죠. 다 빼주면은 그 건물을 살려고 하면은 막 2, 30억 갖고 와야 그 건물을 살 수 있잖아요. 거기에 전세 세입자가 어느 정도 세팅돼 있고 월세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그 어떤 입지에 땅을 사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살 때부터 좀 잘 팔릴 만한 입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매도 마찬가지고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하듯이 땅도 내가 일단 사놓으면은 거기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일단 언젠간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 뭐 어디 산골짜기나 계곡 옆에 막 이런 데 지어놓으면은 싸게는 지을 수 있겠지. 땅이 싸니까. 그런 데는 안 팔릴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세입자들이 공실이 안 날 만한 임차 수요가 있을 만한 데 이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를 잘 선정을 하면은 운영하는 데도 문제 없고 운영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매각까지도 사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신축을 할 때 1억으로 저는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좀 땅값도 많이 오르고 요즘 뭐 아시다시피 건축비도 많이 올랐어요. 지금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4억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4억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대체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일단 아파트 갭 투자도 4억이면은 뭐 지방 가면 당연히 할 수 있고, 경기도에서도 갭 투자 할 수 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제 시장이 상승기일 때는 이렇게 어렵게 굳이 내가 막 땅을 찾아가지고 막 시공사랑 계약해가지고 건물 짓고 막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깔끔하게 그냥 아파트를 사는 수요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안다 하더라도 좀 엄두가 안 나서 좀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신축 강의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강생들 중에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 건물이 안 팔릴까 봐 두려워하는 분이 많아요. 전세보증금은 결국 내 돈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사실은 전세보증금은 이제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신용대출 받은 거는 은행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출처는 은행 돈인데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결국은 세입자의 돈이긴 한데 결국은 내 통장에 있는 거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이제 유용할 수 있느냐도 선택권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세입자의 돈이죠. 그거를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하는데 활용할 수 있고 그거를 불릴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이제 그거를 감안하고 이제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라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4억이나 5억 정도는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다 돈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어요 하면은 한 7, 80%는 아파트로 벌었고, 나머지 1, 20%는 비트코인 주식으로 떡상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걸로 자산을 좀 갑자기 뻥튀게 해놓은 분들도 결국은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에는 기승전, 땅, 부동산, 건물, 이쪽으로 다 이제 귀결이 되는 거라고 저는 이제 강의를 해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고소득이었던 것도 아니고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은 어려우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좀 안전한 거, 남들이 다 돈 벌었을 때 몰리는 쪽으로 시작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직장 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월급만큼 어디서 현금 흐름이 따박따박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누구나 꿈꾸는 건데, 그렇게 따박따박 3, 400 꽂히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뭔가를 그 믹서기에 집어넣어야, 뭐 예를 들어 당근이랑 사과를 집어넣으면 당근, 사과 주스가 나오잖아요. 뭔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데, 우리 통장에 꽂히는 300만 원은 나를 갈아 넣은 거죠. 믹서기에 내 시간을 갈아 넣었을 때 한 달에 300이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나를 갈아 넣지 않고 3, 400이 꽂히게 하려면 무슨 인풋이 있어야 되냐, 그 인풋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믹서기의 성능이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 사실 그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믹서기가 진짜 완전 꼴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나를 갈아 넣는 게 제일 쉬워요. 믹서기의 성능이 좋다, 믹서기의 성능이 좋다라는 건 사실 수익률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소액만 집어넣어도, 또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3, 400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행 이자죠. 은행 이자.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려면은 1년이면 3,600만 원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1% 수익률로 환산했을 때는 믹서기에다가 36억을 넣어야 돼요. 36억이라는 목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은행 이자로 월 300을 받는 거고, 사실 그러면은 36억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은행 이자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대부분 뭔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보통 한 3, 4% 하거든요. 좀 잘 나온다 싶으면 6%를 해요. 6%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6억은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6억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6억을 가지고 믹서기에 넣어가지고 300만 원 따박따박 받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은 6억을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계속 불리는 거지. 지금 당장 뭐 현금 흐름이 없어, 막 월급이 안 나와, 이러면은 1번으로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일을 하고 있고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불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6억이 있으면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거나 신경을 좀 써가지고 1억을 가지고 300만 원을 만들고 나머지 5억으로 차익형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1억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비앤비나 뭐 고시원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사업할 건 많이 있으니까, 그걸로 내가 뭔가 좀 부수입을 만들거나 좀 엔잡을 해가지고 그걸로 현금 흐름은 만들고, 조금 젊을 때는 차익형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나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일단 목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300만 원 월급 받고 있는데 투자 소득으로 300만 원이 따박따박 나와서 나는 그냥 백수처럼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300만 원을 월급으로 받지 말고 나만의 일을 통해서 300만 원을 만들 생각을 해서 그 시간을 좀 더 효율적이고 나를 위해서 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은퇴를 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가 1번에 했던 투자 방식대로 따박따박 받으면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거는 불려놓고 지금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시간을 월급 노예로만 살지 말고 적극적인 생산자 입장에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